평범한 아침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7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겨울이라 해가 늦게 뜨거든요.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관절이 삐걱거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화장실에 다녀와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젊었던 것 같은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불을 켜자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어제 씻어둔 쌀이 있었어요. 밥솥에 쌀을 안쳤습니다. 물을 맞추고 버튼을 눌렀죠. 이제 반찬을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냉장고에서 시금치를 꺼냈습니다. 데쳐서 무쳐야 했죠.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소금을 한 꼬집 넣었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죠. 시금치를 넣고 데쳤어요.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짰습니다. 참기름, 다진 마늘, 깨소금. 손에 익은 동작이었어요. 무치고 나니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그 옆엔 어제 만들어둔 고등어 조림이 있었죠. 아들 도윤이 좋아하는 반찬이었어요. 김치도 꺼내고 계란도 삶았습니다. 손녀 지수 도시락도 싸야 했어요.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편식이 심해서 반찬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건 잘 먹었습니다. 도시락통에 밥을 담았어요. 김가루를 뿌렸죠. 계란말이를 작게 썰어 넣었습니다. 브로콜리도 데쳐서 넣었어요. 소시지도 구워서 예쁘게 담았죠. 뚜껑을 닫으니 그럴듯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6시 30분이었죠.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을 차렸어요.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들 하나하나 정성껏 놓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서영이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운동을 다녀온 거였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밥 다 됐어. 아이고, 그냥 주무시지. 제가 차릴 수 있는데. 괜찮아.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해. 서영은 씻으러 욕실로 갔습니다. 10분쯤 지나 나타났죠. 파자마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머리를 말리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와, 어머니.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제가 담아놓은 반찬들을 보며 말했어요. 특히 시금치나물 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좋아한다길래. 어머니는 진짜 천사세요. 우리 가족 복덩이. 그 말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고마워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일찍 일어나 수고한 보람이 있었죠. 아들 도윤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침 냄새 죽이는데요. 어서 와서 먹어. 고등어 조림이네. 제 스타일이에요. 도윤은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손녀 지수도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 도시락 싸주셨어요? 당연하지. 여기 있어. 와, 예쁘다.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웃음소리가 식탁에 가득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 서영이도 힘들 텐데 엄마가 집안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린 어떡해요. 진짜 모두가 저를 칭찬했어요. 고마워했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제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돌보고 사랑받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모두 각자 할 일을 했어요. 도윤과 서영은 출근 준비를 했죠. 지수는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평범하고 고요한 하루.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집은 조용했어요. 청소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았죠. TV를 켜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들어왔죠.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응, 어디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저녁 전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서영은 급하게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다시 고요해졌죠. 저는 계속 TV를 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윙.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테이블을 봤죠. 서영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어요. 아, 두고 갔구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윙, 윙.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를 받아줘야 하나 고민했죠. 급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발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빨리 죽어의 글자.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프로필 사진도 있었어요. 제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얼굴만 오려서 붙여놓은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뭐지? 장난인가? 아니야, 장난일 리 없어.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었어요. 그저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죠. 빨리 죽어 그 이름이 제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마치 저를 향해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빨리 죽어. 빨리 사라져.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발신자 이름은 남아 있었죠. 저는 화면을 계속 봤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저를 보며 천사라고 했던 며느리, 고마워했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저장했다는 게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죠.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됐죠. 왜 저를 저렇게 불렀을까? 제가 뭘 잘못했지? 밥을 맛없게 했나? 청소를 제대로 안 했나? 손녀를 잘못 돌봤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죠.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늙은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싫었을까? 이게 그렇게 밉게 보였을까? 죽기를 바랄 만큼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르 흘러내렸죠. 닦을 힘도 없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서영이 곧 돌아올 거예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못 본 척 해야 했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밥은 지어야 했어요. 국도 끓이고 반찬도 데워야 했죠.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부서져 있었죠. 아침에 느꼈던 행복, 가족을 위해 산다는 보람, 모든 게 가짜였어요. 저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존중받지도 못했죠.
그저 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존재. 그게 전부였어요. 감자를 깎으며 눈물이 또 났습니다. 닦고 또 닦았지만 계속 흘렀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이 돌아온 거였죠. 어머니,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응, 왔어? 네, 저녁 준비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서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찾았겠죠. 저는 계속 요리를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지옥 같았어요. 가족들은 웃으며 밥을 먹었죠. 서영도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빨리 죽어.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죠.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죠. 빨리 죽어 그 세 글자가 천장에 쓰여 있는 것 같았어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서영이 저를 보며 소리쳤죠. 빨리 죽어요. 왜 안 죽어요? 깜짝 놀라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나 앉아 있었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서영이 정말로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실수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었어요. 실수가 아니라는 걸, 그게 진심이라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평소처럼 밥을 짓고 청소를 했죠. 웃으며 가족들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어요.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빨리 죽어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 생각에 잠들지 못했죠. 서영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원래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뿐이죠.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서영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셨죠. 그러다 저를 봤어요. 어머니. 응? 요즘 깜빡깜빡하시죠? 갑자기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까 냉장고 문 열어두셨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나?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랬나? 네, 제가 닫았어요. 조심하셔야죠. 음식 상하면 안 되니까.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차갑게 느껴졌죠. 며칠 후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손녀 지수의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과일을 깎고 있었죠. 서영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지수 간식? 아, 그거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칼을 제 손에서 가져갔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쉬셔야죠. 나 아직 멀쩡한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요. 서영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준비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를 늙은이 취급하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마다 서영이 가로막았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항상 같은 말이었죠. 고맙다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동정 섞인 시선만 남았어요. 아침에 밥을 차려놔도 감사 인사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먹고 나갔죠. 청소를 해놔도 마찬가지였어요. 빨래를 개놔도 말이 없었습니다. 제 존재가 공기 같았어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아니, 없으면 더 좋은 그런 존재.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도 이 집 며느리니까, 그래도 손녀가 있으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날씨가 좋았죠.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였어요. 갑자기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웃겨.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지금 단톡방에서 난리 났어.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빨래를 계속 널었죠.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서영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킥킥 웃는 소리.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 화장실 좀. 서영이 화장실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두고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빨래를 멈췄습니다. 거실을 봤죠. 소파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은 켜진 채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가면 안 돼. 보면 안 돼.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봤죠. 단톡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 이름은 절친 모임이었어요. 대화 내용이 올라와 있었죠. 서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인간 아직 안 죽었어? 친구가 답했어요. 누구? 또 시어머니? 응, 버티는 거 신기하지 않냐? 키읔키읔키읔 진짜 언제까지 살 건데. 또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 냄새나는 원인 등호 시어머니 존재. 서영이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맞아. 늙은이 냄새 진짜 못 참겠어. 아침마다 밥 차려놓는 것도 부담 아냐? 그냥 각자 먹으면 되는데. 완전. 근데 뭐라 할 수도 없고 눈치 없이 계속해. 그래도 곧 죽겠지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진심.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더 읽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베란다로 돌아갔어요. 빨래를 다시 널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빨래 집게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서영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어머니, 전화 갔다 올게요. 어디?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요. 그래.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가방을 챙겨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주저앉았어요. 베란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바구니를 끌어안았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인간 냄새나는 원인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불렸다는 게 밤마다 밥을 지어주고 손녀를 돌봐주고 청소하고 빨래하던 제가 그렇게 취급당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밝은 햇살이 베란다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손녀 지수가 방에서 나올 시간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죠. 붓기를 빼려고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지수가 TV를 보고 있었죠.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응, 빨래 널었어. 할머니, 선글라스 왜 써요? 눈이 좀 아파서. 아파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했죠. 그게 위로가 됐어요. 조금이나마.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죠. 서영의 말들이 귓가에서 울렸어요. 그 인간 빨리 죽었으면 효부 연기. 모든 게 가식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건네던 감사 인사, 잘해주겠다던 약속, 사랑한다던 말, 전부 거짓이었어요. 저는 속았던 겁니다. 7년 동안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 속아 살았죠. 눈물이 또 났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들을까봐 입을 막고 울었어요. 조용히 혼자.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죠. 그리고 악몽을 꿨습니다. 서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빨리 죽어주세요. 기다리다 제가 먼저 죽겠어요. 깜짝 놀라 깼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죠.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은 얼마나 오래 빛나고 있을까? 저는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존재가 됐을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저 돈 벌어주는 존재, 집안일 해주는 도구, 빨리 사라져야 할 짐, 그게 전부였어요. 존엄도 없었습니다. 존중도 없었죠. 사랑은 더더욱 없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살아 숨쉬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밥을 짓고 청소를 했죠. 하지만 마음속에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쌓이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뜨거운 분노. 서영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죠. 가족이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서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응? 도윤이 대답했죠. 요즘 어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무슨 소리야? 냉장고 문도 자꾸 안 닫으시고 어제는 가스불도 켜놓으셨더라고. 저는 속으로 부인했어요. 가스불은 제가 분명히 껐습니다. 확인까지 했죠. 하지만 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시기도 해. 아까도 저녁 뭐 먹을지 3번이나 물어보셨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한 번밖에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치매 아닐까?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치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군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나 멀쩡해. 그래도 한번 검사는 받아보는 게. 서영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일찍 발견하면 치료도 되잖아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얼굴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죠. 빨리 치매라고 확정되길 바라는 눈빛.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알았어. 검사 받을게. 정말요? 다행이다. 서영이 밝게 웃었습니다. 제가 병원 예약할게요.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응. 저는 대답만 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치매. 저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집에서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이 집은 온전히 그들 것이 되니까요. 제 재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테고요. 거울을 봤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눈. 제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온화하지 않았어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치매라 부르든 미쳤다 부르든 목소리가 낮았어요. 넌 내 이름을 빨리 죽어라 했지. 거울 속 제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차가워졌죠. 복수를 다짐하는 눈빛.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한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조용한 반격을. 며칠 후 병원에 갔습니다. 서영이 동행했어요. 큰 병원이었죠. 신경과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서영은 핸드폰만 봤습니다.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죠. 이름이 불렸습니다. 윤정숙님.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서영이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세요. 치매 검사 좀 해주세요. 아, 그러세요. 어르신,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멀쩡해요. 하지만 어머니, 지난주에도 서영이 끼어들었죠. 가습을 켜놓으시고 냉장고 문도 안 닫으시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해보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부터 시작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5일이요. 요일은 토요일. 대통령 이름은 정확히 답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제가 3가지 단어를 말할 거예요. 나중에 물어볼 테니 기억하세요. 네. 비행기, 연필, 사과. 비행기, 연필, 사과. 따라 말했죠. 그 뒤로도 여러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계산 문제도 있었어요. 100에서 70 빼세요. 93, 86, 79, 72, 65. 술술 답했습니다. 아까 말한 3단어 기억하세요? 비행기, 연필, 사과.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아주 정확하시네요. 인지 기능 검사도 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모두 정확히 답했어요. MRI도 찍었습니다. 뇌 상태를 확인하는 거래요.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세요. 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요? 네, MRI상으로도 이상 없고요. 인지 기능도 또래 평균 이상입니다. 근데 집에서는
나이 드시면 건망증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는 아닙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의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병원을 나왔어요. 서영은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계속 묵묵부답이었죠.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영의 표정은 보지 않았습니다. 봐도 뻔했으니까요. 실망한 얼굴일 테니까. 제가 치매가 아니라서 실망한 거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영은 먼저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 있었죠.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어요.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오래된 통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냈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죠. 정기예금 통장, 적금 통장, 보험 증서, 그리고 아파트 등기부등본.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뒀어요. 여보, 이건 당신 명의로 해둘 거요. 왜? 도윤이 앞으로 하면 되잖아. 아니요.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나중에 필요할 일이 있을 거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죠. 남편은 예견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걸.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하나하나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정기예금 1억 원, 적금 5천만 원, 보험 1억 5천만 원, 아파트 시세 5억 원, 총 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7억 2천만 원. 그게 제 가치였나 봅니다. 서영의 눈에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7억 원어치 늙으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내 눈엔 돈으로만 보였겠지. 가슴이 먹먹했어요. 70년을 살아온 인생.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그저 돈이었습니다. 빨리 죽어서 유산을 남겨야 할 존재. 그게 전부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통장 위로 떨어졌어요. 얼룩이 생겼죠.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됐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반격할 거라고, 조용히 확실하게, 후회하지 않도록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할 일,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두 번째,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 세 번째, 아파트를 파는 것. 차근차근 해나갈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들이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을 거예요. 저는 이미 떠난 뒤일 테니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뒤일 테니까. 더 이상 빨리 죽어가 아닌 윤정숙으로 살아가는 삶을.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등교했어요. 집이 조용해졌죠.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어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통장과 신분증을 넣었죠. 현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어요. 40년을 살았던 집, 추억이 많은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오래 거래한 곳이었죠. 20년 넘게 다녔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알았어요. 어르신, 오랜만이세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 정리하려고. 네, 통장 주세요. 통장을 건넸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러운 표정이 됐죠. 어르신. 응? 그런데 며느님이 며칠 전에 오셨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영이? 네,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했어?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잊으셨다고. 그래서 알려드려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본인 확인 없이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규정상 불가능하다고요. 잘했어. 감사합니다. 혹시 비밀번호 변경하시겠어요? 응, 바꿀래. 알겠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서영이 절대 알 수 없는 번호로요. 남편의 생일도 아니었어요. 아들의 생일도 아니었죠. 제 어머니의 기일로 했습니다. 서영은 모를 거예요. 다른 통장들도 모두 바꿨습니다. 적금, 예금, 모든 계좌. 직원이 말했어요. 다 처리됐습니다. 고마워. 어르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아니, 괜찮아. 조심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였죠. 근처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자리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죠. 서영이 제 돈에 손을 대려 했다는 게, 치매로 몰아가려던 이유가 그거였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하지만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친구 박순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례야, 나야. 정수가 무슨 일이야? 오늘 시간 있어? 있지, 왜?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알았어. 어디서? 내 거리 카페. 30분 후에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례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5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죠. 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어요.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30분이 지나자 순례가 나타났습니다. 정수가 왔어? 순례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죠. 무슨 일인데? 얼굴이 안 좋은데. 순례야.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데?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걸 경찰에 줘. 순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빨리 죽어라는 이름,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대화들,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물어본 일, 치매로 몰아가려 했던 것,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순례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나도 믿기지 않았어. 그럼 넌 어떡할 거야? 떠날 거야. 뭐?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서. 순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수가, 이제는 참지 마. 보여줘야 해. 응? 얼마나 무서운 늙은이인지. 제대로 보여줘. 순례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참을 때가 아니었죠.
USB엔 뭐가 들었어? 서영 핸드폰 캡처한 것들. 단톡방 대화 내용. 좋아. 내가 잘 보관할게. 그리고 정수가. 응? 넌 잘못한 거 없어. 알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술래야. 뭘? 우린 50년 친구잖아. 술래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아직 아무도 없었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보험 증서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가입해둔 생명보험이었죠. 수익자는 아들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했죠. 박술래로 바꿨습니다. 아들에게 줄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서영에게 넘어갈 게 뻔했으니까요. 차라리 친구에게 주는 게 나았죠.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보험회사에 가야 했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단독 명의였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앞으로 해뒀어요. 여보, 이 집은 당신 명의로 해둘 거요. 왜? 우리 둘 공동 명의면 되잖아. 아니요. 당신 단독으로 해야 해요. 나중에 알 거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남편의 뜻을 알았죠. 저를 보호하려 했던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예금 1억 5천만 원, 보험 1억 5천만 원, 아파트 5억 원, 총 8억 원이었습니다. 처음 계산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았죠. 적금 만기가 됐거든요. 8억 원,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며 모았죠.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이 돈 한 푼 한 푼이 다 피와 땀이었죠. 그런데 서영은 그걸 빼앗으려 했어요. 제가 치매라고 속이고 돈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죠. 곧 가족들이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서랍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죠.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어요. 감자, 양파, 고기. 오늘은 카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재료를 썰었어요. 칼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언제까지 이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할까? 곧이에요. 곧 끝날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학교 재미있었어? 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순수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었죠. 저를 사랑했습니다.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집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 저녁 뭐예요? 카레. 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만들었지. 할머니 최고. 아이가 안겼습니다. 저도 안아줬어요.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카레를 떠먹으며 웃었죠.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웃었을 뿐, 속은 차가웠어요. 서영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맛있게 먹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계획이 들키면 안 되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아파트를 팔고, 짐을 싸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겁니다. 더 이상 빨리 죽어로 불리지 않는 삶을, 윤정숙으로 사는 삶을, 계속, 죄송합니다. 2만 5천 자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죠. 하지만 기분은 달랐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니까요. 밥을 짓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맛있겠다. 서영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아침 식사가 끝나고 모두 나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죠. 부동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외출했어요. 동네에서 가장 큰 부동산이었죠. 20년 넘게 영업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집 팔려고요. 네, 정말요?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디 사세요? 주소를 말했어요. 사장님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그 아파트요. 좋은 위치인데요. 시세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요. 평수가 33평이에요. 그럼 5억 정도 됩니다. 최근에 거래된 게 5억 2천이었어요. 그럼 5억으로 내놓아 주세요. 금매로 하시는 거예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사장님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가족분들은 아세요? 제 단독 명의예요. 동의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등기부등본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사장님이 확인했어요. 맞네요. 단독 명의시네요. 빨리 팔릴까요? 이 가격이면 금방 나갈 겁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으니까요. 그럼 부탁해요. 네, 사진 찍으러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낮 2시에 오세요. 그때 아무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40년을 살았던 집을 팔다니. 남편과 함께 장만했던 집, 아들을 키웠던 집, 손녀와 함께 살았던 집, 추억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다음 목적지는 보험회사였죠. 30분쯤 걸려 도착했습니다. 큰 빌딩이었어요. 로비로 들어가 접수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하려고요. 증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생명보험이시네요. 수익자를 누구로 변경하시겠어요? 박순례로요.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줬어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친구요. 아, 네. 그럼 이 서류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히 써내려갔어요. 다 작성하셨어요? 네. 확인해 볼게요. 여기 사인도 해주시고요. 사인을 했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오세요. 보험회사를 나왔어요. 두 번째 단계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증거를 더 모으는 것과 떠날 준비를 하는 것뿐이었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죠. 서영이 메시지를 올려놓았더군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복덩이에요. 사진도 함께 있었어요. 오늘 아침 밥상 사진이었죠. 아들이 답장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손녀도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천사 어머니, 복덩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달랐어요. 캡처를 했습니다. 이것도 증거니까요.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혼자서, 하지만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아직 아무도 없었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죠. 옷을 개어 넣었습니다.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어요. 필요한 것만. 사진첩도 챙겼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들, 아들 어렸을 때 사진들,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죠. 서류도 챙겼어요. 통장,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이 돌아온 거였죠. 저는 재빨리 캐리어를 옷장에 넣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머니 계셨어요? 응. 오늘 저녁은 제가 시켜 먹을게요. 어머니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고마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더 이런 척을 해야 할까? 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됐어요. 이틀 후면 집이 팔릴 겁니다. 그럼 바로 떠날 거예요. 그날 저녁, 서영이 시킨 치킨을 먹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죠. 그래, 많이 먹어. 하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몇 조각 먹었죠. 어머니, 입맛 없으세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아니, 속이 좀. 아프세요? 병원 가보세요. 걱정하는 척이었어요. 괜찮아, 쉬면 나을 거야. 그래도 괜찮다니까. 서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서영의 SNS를 봤죠.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오늘 아침 밥상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천사. 이렇게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세요.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와, 부러워요. 효부시네요. 저도 저런 시어머니 만나고 싶어요. 서영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하죠. 정말 복 받았어요. 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어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중성의 증거, 그리고 다른 SNS도 찾아봤습니다. 비공개 계정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들만 보는 계정이었죠. 거기엔 다른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인간이 밥 차렸다. 먹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먹음. 살기 의욕 사라짐. 이 집 나가고 싶다. 하지만 돈 생각하면 참아야지. 캡처했습니다. 모두 다 저장했어요. 이 증거들은 나중에 쓰일 겁니다. 필요한 순간에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었죠. 둥글고 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내일이면 부동산에서 사진을 찍으러 올 겁니다. 그럼 매물이 올라가겠죠. 빨리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잠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떠난 후의 삶. 어떻게 될까? 외롭지 않을까? 후회하진 않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을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을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곳에서 벗어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챕터 6. 반격의 준비.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사진을 찍으러 오는 날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매물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요. 거실, 방, 부엌,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창문도 닦았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었어요. 어르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청소했어요. 사진 잘 나오겠어요. 사장님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집 안 곳곳을 찍었어요. 거실, 주방, 방들, 베란다까지 다 찍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매물 올릴게요. 빨리 팔릴까요? 이 가격이면 일주일 안에 나갈 겁니다. 그래요? 네, 장담해요. 위치도 좋고 집도 깨끗하니까요. 사장님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됐구나. 되돌릴 수 없는 일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친구 박순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례야, 나야. 정수가 무슨 일이야? 집 팔기로 했어. 정말? 언제? 오늘 매물 올라가. 일주일 안에 팔릴 거래. 그럼 넌 어디로 갈 건데? 바닷가 쪽으로 갈까 해. 혼자? 응. 순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롭지 않을까? 괜찮아. 여기서 사는 것보다 나을 거야.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할게. 근데 정수가? 응? 언제든 힘들면 나한테 와. 알았지? 고마워, 순례야. 뭘? 우린 친구잖아.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순례만이 저를 이해해줬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줬죠. 가족보다 친구가 더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서영이 물었어요. 청소했어. 아, 그래요? 집이 깨끗하네요. 응. 어머니, 요즘 어디 자주 나가시네요? 서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어요. 응, 친구도 만나고. 그러세요? 좋으시겠다. 응.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동산 앱을 확인했죠. 매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 집 사진이 보였습니다. 가격도 적혀 있었어요. 5억 원. 조회수가 벌써 올라가고 있었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며칠 후면 연락이 올 겁니다. 그날 밤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남길 편지였죠.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도윤아. 그리고 멈췄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 말이 없었죠. 결국 짧게 썼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떠난다. 이 집에서 너희들에게서 더 이상 빨리 죽어로 불리고 싶지 않아. 엄마도 엄마 이름으로 살고 싶다. 미안해. 그리고 잘 살아라. 편지를 접었어요.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지 않을 거예요. 떠나는 날 놓고 갈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곧일 거예요. 이틀 후 금요일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집 보러 오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언제요? 내일 오후 2시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서영이 물었죠. 친구 만나.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 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어요. 부동산 사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지금 집에 없어요. 그쪽에서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을 비워둔 채 다른 사람들이 집을 보게 했어요. 30분쯤 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계약하고 싶대요. 정말요? 네, 지금 바로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집 마음에 드셨어요? 네, 정말 좋더라고요. 계약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잔금은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한 달 안에요. 대출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릴게요. 알겠어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사인은 정확히 했어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었죠. 감사합니다, 어르신. 네, 깨끗하게 쓰세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팔렸구나. 정말로 팔렸어.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한 달 후면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40년을 살았던 집, 추억이 가득한 곳. 하지만 더 이상 제자리가 아닌 곳. 떠나는 게 맞아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말할 거예요. 그날 밤, 짐을 더 쌌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어요. 새로 시작할 거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처럼 저도 다시 빛나고 싶습니다. 제 이름으로, 윤정숙으로. 챕터 7. 진실의 폭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밥을 짓고 청소를 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잔금일이 다가왔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떠나는 날이 될 거예요. 월요일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잔금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계좌를 정리했죠. 화요일엔 이사갈 집을 알아봤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 딱 좋았죠.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들어갈 수 있대요. 수요일엔 짐을 모두 쌌습니다. 캐리어 2개였어요. 많지 않았죠. 70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떠날 겁니다. 영원히.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지었어요. 마지막 아침 식사였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 아침도 맛있겠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을 차렸죠. 아침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식사가 끝났어요. 도윤과 지수는 나갔습니다. 서영만 남았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어요. 거실로 끌고 나왔죠. 서영이 화장을 하다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짐이요? 어디 가세요? 떠날 거야. 서영이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이 집을 떠난다. 갑자기 왜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영도 따라 앉았어요. 서영아,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모두 모여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저녁에 알게 될 거야. 어머니,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다 같이 들어야 해. 서영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응. 서영이 출근했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꼭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녁에 말할게.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죠. 오후 5시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어요. 정성껏 만들었죠.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손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그리고 된장찌개. 상을 차렸습니다. 6시가 되었어요.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씻고 나와. 곧 서영도 돌아왔어요. 어머니, 지수는 학원 끝나고 온대요. 곧 올 거예요. 10분 후 지수도 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손 씻고 와.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밥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죠. 엄마, 밥 안 드세요? 나중에 먹을게. 무슨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시작할 때였습니다. 서영아, 네 어머니, 내 휴대폰에서 내 이름 뭐로 저장돼 있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걸 왜? 대답해. 뭐로 저장돼 있어? 그냥 어머니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캡처해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게 뭐니? 도윤이 사진을 봤습니다. 빨리 죽어. 프로필 사진에는 제 얼굴. 이게 뭐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며느리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이야. 엄마, 이게 무슨... 저는 다른 캡처들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단톡방 대화들이었죠. 그 인간 아직 안 죽었어? 살기 의욕이 사라진다. 늙은이 냄새 못 참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한 말이지? 제가 물었어요.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게 그냥 농담으로. 농담?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농담이라면 웃을 수 있겠지.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내 덕에 밤마다 울었어. 어머니, 매일 아침 밥을 지으며 생각했어. 이 밥을 누가 먹을까? 빨리 죽어라는 사람이 먹을까? 어머니, 진짜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수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넌 날 죽기를 바랐어. 아니, 지금도 바라고 있지.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도 갔었지? 네. 내 통장 비밀번호 물어보러. 서영의 눈이 커졌어요. 치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었지. 그래야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도윤을 봤어요. 내 와이프가 한 짓이야. 서영, 이게 사실이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영은 울기만 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그게 답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야. 뭐, 이 아파트 팔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언제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요? 응. 오늘 잔금 받았어. 그럼 우린? 너희는 알아서 해. 엄마, 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나한테 묻지 마. 이 집이 없으면 우린.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차갑게 말했어요. 내 집이니까 내가 판 거야. 문제 있어? 하지만 난 더는 빨리 주거로 불리지 않을 거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온대. 그 전에 짐 빼. 어머니, 서영이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왔죠. 엄마, 어디 가시게요? 도윤이 막아섰습니다. 비켜. 엄마, 진정하세요. 다시 생각해봐요. 생각 다 했어. 그래도 비키라고 했어. 도윤이 물러섰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아이를 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지수야. 네, 할머니. 할머니는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야. 왜요? 여기가 할머니 집이잖아요. 아니야. 여기는 이제 할머니 집이 아니야. 그럼 언제 다시 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와. 할머니는 안 올 거야. 왜요? 할머니는 할머니답게 살고 싶거든.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마지막으로, 지수야,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할머니가 주소 알려줄게. 진짜요? 응, 약속? 아이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일어섰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가슴은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떠났어요. 40년을 살았던 집에서, 빨리 주거로 불렸던 곳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버스터미널이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가 멀어지고 있었죠. 추억이 담긴 곳. 하지만 더 이상 제자리가 아닌 곳.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새로운 삶이.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표를 끊었어요. 바닷가 도시로 가는 표였죠. 2시간 거리였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죠. 서영이었어요. 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할 이야기는 끝났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탑승했어요. 창가에 앉았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에는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넓고 평화로웠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2시간 후, 바닷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짜고 시원했죠.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세요? 오피스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15분쯤 걸렸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죠. 5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어요. 302호. 제 새 집이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죠.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된 공간. 작은 침대와 테이블.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완벽했습니다. 캐리어를 놓았어요. 창문으로 다가갔죠. 커튼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수면을 비추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평화로웠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빨리 죽어가 아니었죠. 그냥 윤정숙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저 자신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진짜 자유.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어요. 도윤, 서영. 문자도 많이 와 있었죠.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연락 주세요. 엄마, 걱정돼요. 읽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동네를 둘러봐야 했어요. 마트도 찾고 병원도 알아둬야 했죠. 밖으로 나왔어요.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했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인사를 건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낯선 곳이지만 따뜻했어요. 마트를 찾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쌀, 계란, 채소, 과일. 많지 않았죠. 혼자 먹을 만큼만.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아담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사 오셨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왔어요. 어디서요? 서울이요. 아이고, 먼 데서 오셨네요. 혼자 사세요? 네. 그러세요?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친절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했죠.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순례였습니다. 받았죠. 여보세요? 정수가,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어디 있어? 도윤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내가 집 나갔다고. 바닷가 마을이야. 혼자? 응. 순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 정수가. 응? 내가 용기 낸 거 잘한 거야. 고마워, 순례야. 외롭지 않아? 아니, 괜찮아. 오히려 편해. 그래, 다행이다. 근데 정수가, 응? 혹시 외로우면 언제든 나한테 와. 알았지? 응, 고마워. 뭘? 우린 친구잖아. 전화를 끊었어요. 순례의 목소리에 힘이 났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이해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넣고 선반에 정리하고 간단했죠.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혼자 먹을 만큼만 만들었어요.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어요. 빨리 죽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앞에서 밥을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유였어요. 진짜 자유. 매일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죠. 창밖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매일 이 노을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 첫 주가 지났습니다.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동네에, 새로운 일상에, 아침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바다를 봤어요. 점심은 간단히 해먹거나 근처 식당에서 먹었죠. 오후엔 산책을 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저녁엔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에겐 특별했어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온전히 제 삶이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졌어요. 카페 주인 아주머니는 이름이 김영숙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죠. 정숙 씨, 오늘도 왔어요? 네, 커피 맛있어서요. 고마워요. 여기 앉으세요. 창가 자리를 내줬어요.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가족은요? 서울에 있어요. 그래요? 외롭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맞아요. 저도 비슷했어요.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까 혼자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려왔죠. 얼마나 됐어요? 한 5년 됐나? 이제는 여기가 고향 같아요. 좋으시겠어요. 정숙 씨도 금방 적응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숙 씨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비슷한 처지를 겪은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드디어 연락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도윤이 급하게 받았습니다. 응, 나야.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했어요.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어디 계신데요? 바닷가 마을이야. 주소 좀 알려주세요. 찾아가게요. 아직은 안 돼. 왜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도윤아, 네, 엄마. 엄마는 엄마답게 살고 싶어. 더 이상 빨리 죽어로 불리고 싶지 않아. 그건 서영이한테 전해. 용서는 아직 못하겠다고. 하지만 잘 살라고. 엄마, 지수는 잘 지내니? 네,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나도 보고 싶어. 조금 있다가 주소 알려줄게. 그때 지수만 데리고 와. 알겠어요, 엄마. 잘 지내라. 엄마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그래도 아직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동네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영숙 씨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죠.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어요. 식당 아주머니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정숙 씨, 오늘도 왔어요? 네. 뭐 드실래요? 김치찌개요. 알겠어요. 단골이 됐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례가 찾아왔어요. 정수가, 순례야 왔어? 응, 너 보고 싶어서. 들어와.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와, 여기 좋다. 바다 보여? 응, 창문 열어봐. 순례가 창문을 열었어요. 와, 진짜 멋있다. 그렇지? 여기서 혼자 사니까 어때? 좋아. 정말 좋아. 외롭지 않아? 가끔은. 하지만 괜찮아. 전보다 훨씬 나아. 순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수가. 용기 낸 거. 고마워, 순례야. 앞으로 자주 올게. 응, 언제든 와.
술래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서울 이야기, 가족들 이야기. 도윤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내 주소 아냐고. 뭐라고 했어? 모른다고 했지. 내가 말해주기 전엔 말 안 할 거야. 고마워. 서영이는 요즘 많이 반성하는 것 같더라. 그래. 응, 도윤이 말로는 글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사니까요. 술래는 하루 묵고 갔습니다.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밤에는 별을 봤죠.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술래가 떠나는 날, 정수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응, 너도 건강해. 자주 올게. 그래, 기다릴게. 술래를 배웅하고 돌아왔어요. 집이 조용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어요.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수야. 아이를 안아줬어요. 어떻게 왔어? 아빠가 데려왔어요. 도윤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와, 할머니 집 좋다. 그렇지? 바다 보여요? 응, 저기. 창문을 가리켰어요. 지수가 달려가 봤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저는 도윤을 봤어요. 앉아. 네, 엄마.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내렸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다행이에요. 너희들은? 저희도. 그런데 엄마. 응? 서영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네, 매일 울어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대요. 그랬구나. 엄마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엄마. 도윤아, 엄마는 70년을 살았어. 그동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지. 남편을 위해, 너를 위해, 며느리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알겠어요, 엄마. 미안해, 도윤아. 아니에요.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미안하죠.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서영이가 그런 짓을 하는 줄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가끔 찾아봬도 돼요? 그래, 지수랑 같이 와. 환영이야. 감사합니다, 엄마. 지수와 도윤은 저녁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떠나며 지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도 사랑해. 차가 떠났어요.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죠. 사랑하는 손녀를 봤으니까요.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오늘도 아름다웠습니다. 매일매일이 아름다웠어요. 자유롭게 사는 삶, 존중받는 삶,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창가에 앉아 마셨습니다. 바다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나답게 산다. 윤정숙으로 더 이상 빨리 죽어가 아닌 온전한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해가 저물었습니다. 새로운 밤이 시작됐어요. 별이 하늘에 떴습니다. 반짝이며 빛났죠. 저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 삶을, 제 방식대로.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끝없는 리듬. 삶도 그런 것 같았어요. 밀려오고 물러가는 것. 하지만 결국 계속되는 것. 저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윤정숙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곳을 떠나는 것. 그게 가장 용기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진짜로 살아갑니다. 제 이름으로 끝.